옐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50여일 앞두고 있는 시점 기호 7번 7번에서 여러분의 월드컵을 책임질 KBS의 구자철 해설위원과 함께 옐카 축구 이야기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벤투호 월드컵에서 또 한 번 멋진 도전을 해야 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도 발표가 됐고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 또 카메룬과 평가전도 치렀습니다. 자, 구자철 위원도 벤투호를 경험해봤잖아요. 네. 벤투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겪은 벤투 감독에 대한 의견도 그렇고 제가 아는 유럽의 지인들이 얘기하는 벤투 감독도 똑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집이 강한. 네. 그럼 워낙 유명한 얘기잖아요. 네. 완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고집이 결국에는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응원해줄 수 있을 만한. 네. 그 고집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인 시선이 엄청 많고 그쵸. 기자들 사이에서도 아유 저 고집불통 이런 식의 뉘앙스 많았잖아요 실제로. 아, 고집 보이잖아요. 아니 그게 진짜로 제가 올림피아코스에 있었던 팀 선수들 올림피아코스? 네, 올림피아코스 감독이었으니까 한국에서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파울로 벤투 감독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라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벤투의 고집이 저는 팀을 4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을 때 단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 왜냐? 그 힘들 때에도 그 빌드업 축구, 예를 들어서 빌드업 축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왔는데 그게 선수들이 이제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 제가 선수들이랑 대화를 해보고 하면. 선수들 사이에서도 빌드업 축구라는 표현을 써요? 네, 쓰죠. 네. 그게 사실은 빌드업 축구가 아니라 이제 뭐 벤투 감독과 우리 대표팀 전술 파트에서는 프로 액티브 풋볼,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 뭐 이런 표현을 또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은 감독들이 그래요 사실. 네. 우리가 공을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좋은 수비와 공격이다. 근데 벤투 감독은 무의미하게 공을 차내서 싸우는 축구는 하지 말자. 우리가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공간을 그 다음에 삼각형이나 그 다음에 숫자 싸움에서 열세를 보여서 풀어나와서 공격을 전개하는 벤투호의 특유의 축구를 하자라는 게 벤투 감독의 축구거든요. 그러면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봤잖아요. 선배로서, 전 동료로서. 우리 대표팀의 경기들 중에 좀 인상적인 경기, 가장 뭐 전술적으로 좀 탁월했던 경기 기억이 나는 거 있습니까? 이라크죠. 카타르에서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아... 이라크랑 할 때 현장에서 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포백의 라인 컨트롤. 그걸 지금 누가 해요? 김영권이 합니까? 김민재가 합니까? 민재가 주도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건이랑 같이 오랫동안 10년 넘게 대표팀 선수 생활을 해왔지만 영건이는 팀을 이끌면서 빌드업이나 혹은 라인 컨트롤 할 때 리더가 돼서 소리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인해서 또 머리가 제가 봐온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좋아요. 김영권 선수. 축구할 때 굉장히 정말 얄밉게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면서 팀의 가치를 높이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뛰면 아유 든든하다, 편하다. 민재 같은 경우에는 소리치고 올라오라고 하고 라인 맞추라고 하고 더 싸우라고 하고 하는 그 운동장 안에서의 리더 역할에 사령관은 그럼 김민재네. 수비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민재가 라인 컨트롤을 그 경기에서 해내는 걸 보면서 그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미드필더 그 3명의 공간을 커버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미드필더가 아마 민재가 라인 컨트롤을 안 했더라면 미드필더는 아마 한 500m, 최소 500m 이상씩은 더 뛰어야 됐었어요. 근데 500m
서로를 덜 뛰게 만드는 그 디펜딩 라인의 컨트롤이 그 경기의 핵심이었어요. 김민재가 뒷받침을 해서 미드필드가 훨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렇죠. 뭐 축구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사소한 거의 중요성을 우습게 보면 무너져요. 카타르에서 구자철이 직관했던 이라크전 3대0 승리, 그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저는 그 사소한 거의 차이가 그 경기에 3대0을 만들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나폴리에 가서 더 수준 높은 리그에 가서 더 잘 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경험도 그럼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민재는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였던 선수였고요. 나폴리라는 이탈리아 최고의 클럽에 갔고 챔피언스리그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상대들을 만나면서 가진 그 경험들은 월드컵에서 내가 어떠한 상대를 만나던 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정확하게 팀에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경기장 안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선수라는 거.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탑레벨의 탑레벨의 리그를 뛰는 게 선수에게 주는 의미,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직접 뛰어보면서 느낀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결국 경기를 뛰는 건 민재고 팀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민재예요. 그러면 김민재가 직접 경험한 거를 토대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의 조언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건 대표팀에 있어서 엄청난 소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뛰어봤어? 너 뛰어봤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안 뛰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뭔가를 실패를 하고 깨달았다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깨달음은 실패를 했을 때는 느낀 거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 성공을 했을 때 느끼는 게 진정한 깨달음인데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느끼는 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월드컵과 같은 큰 상대, 큰 대회에서 그 실패의 깨달음으로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민재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깨달음을 받고 경기를 나가는 거예요. 네. 이 실패의 깨달음과 성공의 깨달음은 저는 월드컵에서 같은 무대에서는 다르게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실패의 깨달음을 한 선수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실패의 깨달음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성공의 깨달음은 이렇게 하니까도 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김민재는 성공의 깨달음을 아는 선수가 된 거죠. 지금 구자철 해설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키 플레이어는 물론 뭐 손흥민의 팀이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김민재겠네요, 결국에는. 팀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공수에 있어야 돼요. 공수에 다 있어야 돼요. 지금 민재가 수비 라인에서 리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옆에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하고 대단한 머리가 좋은 김영건이라는 선수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제가 같이 뛰어본 선수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정우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평가. 네. 이 말도 묵직하게 들리네요. 다행인 거는 이 저평가된 정우영이 대표팀 내에서 선수들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라인, 김민재, 정우영, 그리고 위에 지금 유럽에서 활약하고 또 좋은 활약을 펼쳤던 황의조가 있고요. 그 경쟁 상대로 제가 생각하는 유럽의 어떤 팀에 가도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조규성이 있어요. 조규성. 이 중앙의 이 3 포지션이 곳곳마다 저는 세계대회에 나가서 묵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대표팀의 지금 척추잖아요. 그쵸. 센터백부터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공격수까지 이 척추가 아주 탄탄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네요, 구자철 위원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손흥민, 그다음에 황희찬 같이 현재 최정상급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우리 스쿼트 안에 있다는 거는 우리 스쿼트가 굉장히 얇아요. 타 팀들과 비교를 하면. 그렇죠. 이게 근데- 핵심 선수 한 명 빠지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월드컵에 나가면 상중 하에서 하에 있는 팀인데 객관적인 걸 무시하고
중에 있는 팀들하고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다 풀로 쓸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는 4년 동안 똑같은 감독 그리고 그 감독이 자기의 스타일을 4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바꾸지 않은 그 감독과 함께 그 주축 선수들을 데리고 월드컵에 나간다는 거는 결국 축구는 팀이 하는 거다라는 거. 그리고 해결해 줄 사람이 우리는 위에 충분히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밑에서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해줄 사람이 우리는 듬직하게 있다라는 거는 팀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다. 상대 팀에게는. 질문 있습니다. 예. 항상 한국 축구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월드컵 예선에서는 우리가 강팀이잖아요. 아시아에서.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갑이지 예. 거기서는. 그럼 나가서 어떻게 상대를 조합해야 할 건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전술을 맞추는데 정작 월드컵에 나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한 방이라도 덜 얻어맞을까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나가는 거잖아요. 선수로서 지금 월드컵을 2번 겪으셨는데 그런 차이에서 오는 좀 뭐라 그럴까 시차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얘기하지만 기대가 되는 이유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파울로 감독의 고집이. 팀 내에서는 감독의 그 스타일의 축구가 이미 인정이 됐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시선과는 다르게. 선수들은 거기에 그게 확신이 중요한 있다.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선수들이 의심하고 선수들이 신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나가게 되면 한 팀으로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우리의 색깔은 정해져 있고요. 선수들의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큰 대회를 많이 뛰었는데 그런 신뢰 없이 경기를 뛰었던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근데 누누이 제가 적어보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말 저랑 기성용이랑 밤마다 테라스에서 옆방이었는데 테라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면 너도 나와 있냐?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너무 특정되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용의자가 너무 특정되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팀 내가 단단하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상대가 있는 경기에서 그러면 일관성은 오케이.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K리그 보면 망가지는 팀들을 보면 감독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케이. 벤투 감독 일관성이 있다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심지어 요즘에 어린이들도 아는데 그러면 그 일관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율성이 몇 점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월드컵에서 빌드업 축구를 통해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따지면 2018년 월드컵으로 따지면 50% 미만.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50% 이상, 51%. 그러면 자 우리 또 열카는 항상 피를 묻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승 1무 3승부터 시작해서 3패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자 구자철의 촉을 딱 발휘해서 왔어요? 왔어? 느낌 왔어요? 첫 번째 2경기 때 1승 1무로 생각하고 있어요. 1승 1무. 네. 그 최종 결과는 1승 1무 1패? 2경기만 따져요? 이 2경기를 통해서 이 3경기를 얘기할 수 있지. 이 두 경기를 아직 안 했는데 이 마지막 경기를 얘기하는 거는 상술이다. 네. 근데 2경기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우루과이 가나전에서 우리가 1승 1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패로 간다. 이번 대표팀이라면. 네. 아니 왜냐? 이번 대표팀은 지금 팀으로 뭉쳤어요. 이 팀으로 제가 내부 사정을 잘 알잖아요. 난 선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있고 이 월드컵을 나가는 데 있어서 팀 이 조화나 선수들에 대한 이 서로 간의 신뢰. 손흥민이라는 스타가 있고 김민재라는 스타가 생겼고 지금은 좋은 팀으로 형성되어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팀이에요. 그 한목에도 벤투 감독의 그 고집도 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예선을 통해서 그걸 다졌다. 네, 다졌고 자. 이 최종 예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선수는 갑자기 들어와서 건방을 떨고 어떤 선수는 어떤 선수를 무시하고 막 이런 막 이 3년 4년 동안의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내 동생, 내 형, 우리 같은 죽어도 죽고 같이 살고 이게 지금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금 끝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자철은 일단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을 통해서 1승 1무 승점 4점을 확보하고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루과이, 가나 뜯어보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11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킥오프가 됩니다.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이제 구자철 해설위원이 그 현장에 있을 거예요. 그 경기에서 우리가 우루과이 팀에서 조심해야 될 지점, 또 키플레이어, 물론 그런 선수를 좀 꼽는. 물론 현재로 봐서는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누네스예요, 사실은. 다윈 누네스. 근데 키플레이어를 따지라 그러면 전 벤탄크루를 꼽고 싶어요. 발베르데보다. 네. 벤탄크루. 네. 왜냐하면 이 선수가 토트넘에 가면서 예전에 3, 4, 5년 전에 자기가 각광받았던 우루과이의 탤런트는 나뿐이야. 내가 제일 커. 라고 느꼈던 그 시절의 자신감을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되찾고 있어요. 뭘로? 사실 유벤투스에서는 조금 애매했잖아요. 네. 경기력으로. 네. 주축으로 나가면서 뭐 항상 주전이니까. 경기로 나가면서 원래는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중앙에 가깝게 서요. 한 번씩 막 위협적으로 막 올라가서 막 케인이 막 센터링 손흥민한테 센터링 했는데 막 나오는 거 막 어디서 나타났는지 와가지고 막 슈팅 때리고 있고 막. 예?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 미드필더거든요. 근데 그 미드필더 싸움에서 우리가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나 가나 3대 3으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민지의 라인에서 우리가 빌드업을 할 때나 수비를 할 때 얼마만큼 라인 컨트롤을 해주느냐, 얼마만큼 뒤에 내가 뺏겨도 혹은 내가 1대1에서 져도 이 간격이 얼마나 있어서 내가 이 시야 안에 우리 수비수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안정감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쳐준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미드필더 싸움에서 한 팀으로 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열세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키에 이 벤탄크루가 얼마만큼 자신의 역할을 우리 나라랑 할 때 잘 해내느냐 아니면 우리가 잘 막아내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첫 경기니까. 네. 결국에 골은 다윈이나 뭐 수아레스, 카바니, 카바니, 발베르데가 될 수도 발베르데 나올 거예요. 만약에 골이 나온다면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벤탄크루를 어떻게 우리가 춤을 못 추게 하느냐도 중요하다.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브라질 월드컵도 그렇고 첫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알고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경험을 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경기 때 실패를 했잖아요. 러시아 월드컵 때. 그 기억을 갖고 우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경기가 어려워요. 첫 경기가 어려운데 이 첫 경기를 우리가 무너진다고 해도 그 전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없어요.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 전처럼 1대0으로 졌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스웨덴처럼 지는 경기나 그런 경기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카타르에서. 근데 멤버로만 봐도요. 장난 아니에요.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뭐 토트넘, 뭐 엄청 맨유 뭐 다 있어요. 가나 대표팀을 하나하나 뒤져봐도 26명 중에 15명은 프리미어리그 그다음에 뭐 이탈리 뭐 다 정상급 리그에서 뛰고 있어요. 우리보다 스쿼트가 너무 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경기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팀으로 갔을 때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스쿼트 빼고 이번 월드컵에서 아주 큰 승산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가나랑 할 때 우리가 승리를 잡을 수 있다. 충분히. 첫 번째 경기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면. 물론 3대0, 2대0, 막 4대0과 같은 우리가 여유 있게 이기는 경기가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일어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하지만 의외로 그러한 경기의 시작이 우리가 또 다른 역사를 쓰는 데 있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루과이전에 나설 그 베스트 11은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김태환이냐 김문환이냐 항상 지금 경쟁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김진수냐 홍철이냐
그리고 중앙에야 김영건하고 김민재는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지금 베스트 11이 안정감을 찾는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우영, 그다음에 황인범, 이재성, 그리고 왼쪽에 손흥민, 그다음에 오른쪽에 황희찬, 황희찬이냐 조규성이냐. 여기에도 이제 또 이 세 포지션에 지금 고민이 아마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미드필더진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 미드필더진이 뛰었을 때 가장 안정감이 있었다라는 거를 벤투 감독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우영과 황인범과 이재성이 함께할 때 그렇죠. 중원에. 네. 이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강인이가 대표팀 스쿼드에 필요하고 월드컵에 나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선발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벤투 감독 성향을 항상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메이저 대회에는 항상 부상이나 좌절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큰 타격을 입거나 자신감이 선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강인이가 후반에 들어왔을 때 저는 100% 좋은 활약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하는데 그 좋은 활약을 펼쳤을 때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에서의 베스트 11의 변화도 월드컵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강인은 뭔가를 할 것이다. 해낼 수 있는 선수다. 확신에 찬 부자철 해설위원의 얘기였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말씀하신 그 이강인을 사람들이 뽑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공이 멈췄을 때 날카로워질 수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안 그래도 친선전 2연전에서 2골을 프리킥으로 넣었고 이런 기회가 오면 그럼 이강인하고 손흥민 둘 다 있으면 누가 차야 됩니까? 이제는 두 명이 생겼는데 두 명이 오른발잡이가 아니잖아요. 왼발 오른발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원하는 성향이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프리킥에서 어떻게 감아줬으면 하는지 다 명확하더라고요. 아, 프리킥에서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감으라고? 아, 그럼요. 어느 위치에서는 어떻게 휘어져 들어가야 된다. 작전판 보세요. 자, 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프리킥이 나요. 공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골대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 오른발로 니어포스트로 감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골대 이 앞으로 왼발로 이 파퍼스트로 감으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키 큰 선수가 많다. 그러면 오른발로 올려서 파포스트로 감아도 5대5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면서 헤딩을 박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 팀보다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막 등치 큰 선수들 많잖아요. 그럼 디펜딩 라인도 높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과연 우리가 5대5로 싸워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면서 부딪히면서 골이 들어가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주문하는 게 다를 거예요. 직접 프리킥이라면 바로 골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나느냐 왼쪽에서 나느냐 각도에 따라. 그리고 두 명이 쓰겠죠. 거기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원래 손흥민이 차요. 예를 들어. 근데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왼발이 더 유리해. 그러면 흥민이나 강인이가 얘기를 할 거예요. 두 사람 다 성향이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내낼 수 있는 사람이어서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강인이가 아마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차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흥민이가 봤을 때 오케이. 아니면 애매하고 그러면은 원래 차던 흥민이가 차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형이 하세요. 약간 이런 게 있잖아 옛날에는. 이강인이 안 그런다고. 근데 이강인 선수는 근데 이강인은 안 그런다. 스페니시기 때문에 에스파냐이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서 선후배가 꼭 따져야 되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no. 네. no. 절대로 선후배로 인해서 뭔가 판정이 달라지거나 뭔가의 생각이 달라지면 안 된다. 운동장 안에서는 정말 자율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선후배 자꾸 나이도 어린 놈이 막 이런 우리 인식이 너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서서히 계속 오픈을 시켜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이정수가 첫 골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 해설위원이 도사가 됐거든요. 특히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스페인의 몰락을 예언한 우리 문어도 있었고 여기서 뭔가 예언을 할 떡밥을 던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첫 골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첫 골은 저는 황희찬. 황희찬. 네. 써놓겠습니다. 두 번째 골은 저는 조규성. 야, 이걸 둘 다 맞추면 이건 거의 45개 중에 숫자 6개 맞추는 거랑 똑같아. 자, 레드. 첫 골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 사실 진짜 똥촉이긴 한데. 근데 일부러 안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을 피하는. 자, 레드. 저의 첫 픽은 김민재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최근 세계 대회를 분석을 했죠. 우리의 득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실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세트피스로 제일 많이 넣었더라고요. 5골. 세계 대회 중에서. 그러인즉슨 그러면은 여기서 몰려가지고 김민재가 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은가. 네. 설득력이 상당히 있었어요, 지금. 류블루. 저는 황인범 하겠습니다. 황인범? 네. 왠지 바깥에서 때려 넣을 것 같아요. 무르가 이 안까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밖에서 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저 어제 하이라이트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자철 선수 하이라이트 보면서 황인범 요즘에 넣는 거랑 좀 비슷하다. 왼발 오른발로 다 때려 넣고 물론 황인범 선수가 헤딩으로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 왼발로 넣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뭐 그럼 예측하겠습니다. 저는 손흥민으로. 아 예측이 아닌데요. 저는 그냥 흥민아 파이팅! 열커? 자, 이제 월드컵이 이제 9월 말이니까 월드컵이 이제 50일 정도 안팎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월드컵을 앞둔 후배들에게 묵직한 한마디 한번. 네. 뒤에는 내가 있다. 뒤는 걱정하지 말고 앞만 신경 쓰고 가면 정말 재밌고 즐겁고 그다음에 선수들이 4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왔고 또 코칭 스태프는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또 다른 역사를 만들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처음부터 제일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월드컵 첫 경기에서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첫 경기 나가기 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 선배들한테. 월드컵에 나가본 선배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어이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안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경기장 도착해서 경기장에 있는 그 로고나 그 스폰서 그 광고보드나 이런 거나 그 경기장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덤덤하게 오늘 한 경기 하러 왔다. 그냥 이게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순간을 지우고 경기에 참여한다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사람인데 그러기가 쉽나? 이걸 얘기하면 한번 듣는 거 자체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한번 듣는 거 자체가. 월드컵 가면 에스코트 호텔에 나올 때부터 호텔 앞에 붉은 악마들이 막 박수 쳐줄 거고 딱 세큐리티들 와가지고 경찰들 앞에 막 몇 대가 우리 대표팀 숙소를 이끌면서 갈 거고 주위에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엄청 걸어 다닐 거고 다 유니폼이 더군다나 카타르는 더 할 거고 그 광경을 보면서 경기장에 갈 건데 그 자체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경기하러 가는 거야. 그냥 와 월드컵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조차 하지 마. 그러니까 똑같아 그냥 아무것도. 오케이. 그게 실질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게 그 중심에 경험한 선수들이나 멘탈이 진짜 강한 애들이 있어서 어차피 경기하다 보면 한두 명이 이렇게 정신 못 차려도 흥민이가 골 넣어주거나 희찬이가 막 골 넣어주거나 막 하고 막 규성이가 막 싸워주고 막 좀 듬직한 모습이 좀 보여지면
이게 팀이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카타르 월드컵을 KBS와 함께하는 또 KBS로 월드컵을 보는 분들을 더 재미있게 안내를 해줘야 될 해설위원 구자철로서 포부 한마디. 첫 번째 해설이어서 특별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저는 동료 선수였던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축구가 우리나라 국민이 축구로 하나가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축구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명료하게 얘기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같이 호흡하는 역할을 할 마음으로 아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축구팬 여러분들이 KBS 해설을 들으시면서 저와 같이 이번 월드컵은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철의 세 번째 월드컵 중계석에서 멋지게 팬들과 호흡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자철, 레드재민, 류블루와 함께했던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